반응도 좋았고 사람들이 좀 굉장히 여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 좋은 점수를 줬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 너무나 속이 시원했다. 성민지지님 말씀도 좀 들었고요. 저스티스47님, 오늘 이재명 대표님, 예, 완전 잘하셨어요. 예, 저도 좀 동의가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굉장히 여유있게 잘하셔서 뭐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편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또 팩트체크 발언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죠. 대통령이 재난영화 한 편 보고 감동해서 시작한 탈원전 정책이라고 폄훼를 일단 했고요. 전국의 농지와 임야를 태양광 패널로 바꿔놓고 운동권 마피아들이 태양광 보조금을 받아 흥청망청하다 결국 사법 처리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에너지 전환은 2017년 대선 당시에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하자라는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했던 정책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바 있고요. 2013년에 원전 부품 비리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부분으로 큰 충격을 줬고 잘 아시는 것처럼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있었고 2012년 2월에 고리 1호기 정전 사고 은폐 사건이 났기 때문에 이것이 다 영향을 미쳐서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했다는 점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승리하라님, 똑똑한 이재명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자, 그 다음 팩트체크 또 한번 보도록 하죠. ESS라고 하면 전기 저장 장치, 커다란 대용량 배터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ESS 자체가 화재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어쩌면 지역별로 혐오 시설 또는 기피 시설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라고 발언했는데 화재 사고가 빈번하다고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마다 데이터 센터마다 ESS 장치를 두고 전력 공급을 유지하는데요. 화재가 한번 크게 났던 적이 있죠. 근데 그게 자주 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났던 것이 뉴스가 된 적은 있지만 자주 난다면 매일같이 뉴스에 나와야겠지만 지금 서울 시내 곳곳에 있는 ESS 장치들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혐오 시설로 규정해서 ESS를 써야 되는 데이터 센터 자체를 완전히 혐오 시설로 좀 오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좀 경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전에 이제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 ESS 같은 경우는 화재 위험이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충전하는 걸 제한하는 기준도 이미 두고 있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미 화재 위험도 낮고 저렴한 LFP 배터리가 개발이 돼서 국내에도 개발을 완료해서 양산 체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준석 후보가 최근에 중국 소식을 못 보신 것 같은데 중국은 배터리가 이제 완전히 고밀도로 해도 절대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국가 기준을 마련했고 거기에 맞춰서 CATL, 중국의 큰 배터리 회사죠. 신제품을 내놓았는데 뭐 유리, 모래 이런 원재료가 되는 규소를 가지고 배터리 충전하는 기술들을 만들어서 화재로부터 안전한 기술들이 이미 확보가 되어서 표준점을 하나씩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최신 글로벌 사례들에 대한 수집이 좀 이준석 후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저희가 100% 재생에너지로 가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전기의 기저에너지를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원전이 기저에너지죠. 지금 저 30%를 원전을 바닥에 깔아놓고 더 필요할 때 그 위에다가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 화력발전 등을 얻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거라서 원자력이 기저발전인 것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치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후보까지 태양광 발전을 기저발전으로 삼을 것처럼 표현하지만 저희는 지금 원자력을 당장 없애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80년 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원전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하되 그 외의 부분 화력발전 등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풍력이나 태양광 등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생산 비용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원전은 지금 우리나라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할 장소 하나도 아직 마련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계속 원전 얘기 좀 이어가겠는데요. 이준석 후보가 원전 수출 관련돼서 대한민국 원전 산업이 수출 산업으로 유망하고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전 안전성에 대해서 꾸준히 의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외 세일즈 같은 것도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원전 수출은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집트 엘다바는 문재인 정부에서 단독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2021년 12월 한수원 엘다바 원전사업 발주사 단독 협상 대상자로 지정했다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이제 팩트 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희님 핵융합 크크 말씀하셨는데 핵융합 되면 좋죠. 근데 지금 당장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안정화를 할 필요는 있겠지만 현재 쓸 수 있는 태양광과 풍력도 함께 쓰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화살기도님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준석 후보가 중국 얘기만 해서 협중 정서를 자극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이준석 후보한테 거꾸로 묻고 싶어요. 본인 지금 목표라는 게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되면 중국과 철천지 원수로 지낼 겁니까? 협력하고 긴장하는 가운데서 외교라는 것이 실리를 추구해 가야 되는데 난 중국 싫어 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국익에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지 당장 본인의 지지그룹들에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나온 바로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일본과 뭘 협력하냐라고 이준석 후보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 너무 모르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멀지 않은 과거 얘기입니다. 2024년 서울에서 개최했던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공동 대응하기로 선언했던 것 혹시 뉴스를 안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런 사실이 있고요. 1999년부터 3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물질 국제 공동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